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검찰이 또다시 해냈습니다. 라임 사건의 핵심이죠.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을 확인해놓고 단 1명의 검사만을 기소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김영란법에 규정된 100만 원이 아니라 96만 2천 원어치를 접대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결론을 보면서 감탄한 사람이 저만은 아닌가 봅니다. 지금 SNS에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죠. 패러디된 룸사롱 광고를 봤습니다. 이런 문구가 눈에 띄네요. 검사님들을 위한 불기소 세트 99만 9천 원. 안심하고 술 접대받을 수 있는 신메뉴 출시. 이런 문구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사 술 접대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했었죠.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 로우킥에서는요. 오늘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상임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 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명랑 패널들이 탈탈탈 털어줍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이죠. 수요일에 게스트 군단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성애 싱커와이 소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늘 기다리고 있고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국회가 참 바빴어요. 네. 하루 종일 뉴스를 읽고 있어도 못 따라가겠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스포츠 경기 이상이죠. 그렇죠. 김성애 소장님은 국회에 계셨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속도전이 과거에 얼마나 있었나 아마 손꼽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속도전이 자주 있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 포털 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 속도전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전에는 아침에 뉴스를 한번 보면 끝이었거든요. 요즘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니까 네. 30분 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저는 한국 프로스포츠계가 좀 걱정이 돼서 네. 좀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는 아침에 한 번만. 뉴스 아침 한 번만. 네. 아니 그리고 점심에 한 번 저녁에 정도. 명랑시사 한 번 들으시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네, 또 제목만 바꾼 기사들도 너무 넘쳐나가지고 보고 나서 속았다 이런 그렇죠. 느낌 드는 기사들도 참 많죠. 어쨌든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오른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죠. 오창석 네. 평론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 열렸었는데 130여 건 법안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연말만 되면 꼭 그 내년도 예산안과 네. 그리고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무더기로 연말에 통과가 되는데 그렇죠. 주요 쟁점 법안 몇 개 빼고는 사실 국민들의 실생활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쟁점들이 두세 개만 부각이 돼서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125건은 통과가 됐는데 도대체 뭐가 통과가 됐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요. 네. 속보가 쏟아져도 이 125건은 또 잘 안 알려집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처음엔 5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 5개 중에 2개죠. 이 사참이라고 하는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5.18 역사 왜곡 처벌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무제한 토론 신청하지 않기로 했고요. 나머지 3개 부분이면 이제 법안. 필리버스터를 네.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정확히는 이 대공수사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이른바 삐라 전단 관련 법안입니다. 뭐 이게 야당이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법안 이 필리버스터 제도 이 도입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일단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제가 코치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몇 네. 부분이 있는데 말씀 먼저 드리면 네. 사회적 참사 진실 규명 법안 개정안은 이게 이제 사참위의 수사권 부여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대안은 부여하지 않는 걸로 했어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만 했고 네. 영장 발부와 이런 문제는 청구도 검사가 해서 판사로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세월에 뭔가 감출 게 있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할 네.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괜히 꺼냈다 중간에 잡은 거. 이것도 문제고 김정인 비대위원장 광주 가서 무릎까지 꿇으시는데 네. 예,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 물론 이 내용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필리버스터까지 할 사안인가. 그리고 이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또 하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도요. 네. ICAO라고 해서 국제 이 비행 항공 기구가 있는데 사실은 국토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항공 규정을 영어를 엉터리로 해석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최강욱 의원에게 지적을 받고 네. 실토를 했어요. 네. 사실은 원래부터 못 날리는 거였다. 네. 그러니까 풍선이라고 하더라도 못 날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못 하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을 좀 추리고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하나 집중을 해서 이건 진짜 안 된다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 좋은데 너무 많은 법을 걸어 놓으니까 국민들이 보면서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지?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되는 게 개인적으로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주의가 분산되는 느낌. 그렇죠. 네. 예, 뭔가 좀 집중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네. 아닌 말고식으로 가는 것을 필리버스터 했으면 안 되죠. 네. 박연미 평론가 보기에는 필리버스터 카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첫 타자부터가 관심이긴 한데. 일단은 공수처법 처리를 최대한 지연하는 걸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습을 핵심 지지층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네. 지금 어찌됐든 필리버스터 카드가 이 공수처법 처리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걸 야당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법안 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그 명확하게 던지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그 수용하려고 하는 아마 지지층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게 필리버스터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작품성이든 흥행성이든. 네. 그런데 일단 작품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소장님이 해주셨고 내용적으로. 흥행성에서 보자면 네. 조금 뒤에 저한테 주실 질문인데 좀 제가 가불해서 쓰면 네네. 4년 전에 그 2016년 2월 23일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이 의장 직권 상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표결 저지를 위해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정의당 등이 순차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이게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밤새 봤죠. 그렇죠. 네네. 이게 192시간 27분 동안 네. 38명의 의원들이 그 연단에 나서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한 이종걸 의원의 경우에는 네. 무려 12시간 31분. 기록을 세웠어요.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규정상. 좀 그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필리버스터에 나가려는 그 의원들이 다 기저귀까지 차고 나갔다. 그런 경우 이런 있죠. 후일담이 있었죠. 네네. 근데 그 정도였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런 행위는 그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역시 정치는 돌아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화살이 어느 해보게 정도. 되었습니다. 네. 저 돌아온다고 느끼는 게 네네. 그 당시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총선은 나가오고 공천 작업은 시작도 못하니까 그 마지막인 이종걸 원내대표를 보내면서 네. 너까지 하고 그만둬라. 선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헤드라인이 장식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무슨 보좌관처럼 혼났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하고 네. 이제 끝냈었던 게 그 당시 이제 테러 방지법이었고 네. 지금과 다른 부분은 그 당시 이제 절대 나는 직권 상정 안 할 거야라고 얘기했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네네. 직권 상정을 하면서 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장면들이 참 선한데요. 어쨌든 지금 공수가 바뀐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투쟁은 물론이고 자주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총사퇴 카드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장외투쟁까지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현행 검찰로도 충분히 피해를 봐왔거든요. 역사상으로 보면 네. 지금 국회의원 중에 정치 자금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에도 징역을 살고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상인데 어차피 공수처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까지 제외하고 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강요들하고 판사 검사 네. 예전에 없는 사람은 판사 검사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판사 검사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장외투쟁을 하겠다. 사실 이게 필요해지긴 했는데 국민들이 필요해진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인생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장외투쟁이라는 것은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프리허그를 할 수도 없고 10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장외투쟁이 가능할까.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뭔가 임팩트 있게 나왔어야 되는데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장외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게다가 임시회가 끝나면 또 이제 당분간 국회가 안 열리거든요. 어차피 국회를 안 하는 중이라 글쎄 장외투쟁은 뭔가 임팩트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전략 전술의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에 초선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네네. 마스크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알아야 관심이 갈 텐데 네.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신지. 국회의원들은 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실은 현장에 있는지. 지난 총선 때 그래서 초선들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했던 것도 맞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날 찍어줄 텐데 마스크로 다 가리고 한 표 달라고 하니 네네. 알았는데 누구신지.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선 그런 말이 있어요. 겨울에 야당 출입하는 걸 싫어한다. 음. 겨울에 야당 출입하는 거는 전생에 업이 많아서다. 네, 근데 겨울에 야당 출입할 때 여야가 대치하면 무조건 밖으로 예전에 그런 나가거든요. 게 굉장히 많았죠. 엄동설 네네. 안에. 그래서 지금은 이거 외에는 딱히 수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전략 전술이 될 거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 지금 이제 국정원장이 된 박지원 전 의원이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사퇴, 단식, 장외 뭐죠? 장외투쟁. 삭발 이런 거 머리카락 다시 난다. 네네. 사퇴 절대 못한다. 네네. 밥 못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얼마나 자동차 동원해서 장외투쟁 많이 했었습니까? 그때 당시 당협위원장들이 엄청 돈 써가면서 피해를 많이 받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해봤자 이제 아무런 효능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수처 얘기도 이제 계속 또 나올 텐데요. 이 이슈도 또 오늘 하루 종일 화제에 올랐습니다. 참 이 발언을 굳이 소개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귀태 발언을 했어요. 네, 박윤 평론가. 네. 어떤 발언인가요? 귀태라는 말이 사실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났을 때 네. 썼던 말이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네. 이게 2013년에 민주당에서 이 발언이 나와서 사실은 홍익표 의원이 당시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된 사건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배현진 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그 MBC의 앵커로서 이 소식을 전하기도 전했었죠. 했습니다. 그 네. 장면이 오늘 하루 종일 캡처돼서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요. 배현진 의원의 그 문제가 된 발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 순간 온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그 배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압박까지 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배 의원이 오늘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깊이 썩고 고른 부분일수록 약이 닿으면 불이 붙듯 화닥화닥 아프기 마련이다. 많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네. 이런 발언들이 전에는 공수가 완전히 바뀐 입장에서 상대당의 당직자를 물러나게 했던 발언이잖아요. 왜 이 발언을 굳이 부메랑처럼 돌려 쓰는지 결국은 정치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네. 본인의 과거 발언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배현진의 적은 후에 배현진이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배적배, 박적박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보통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기도 한데 굉장히 센 발언을 하면서 언론의 어떤 조명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 인지도를 올리는 그런 뭐 안 좋은 방법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자극적인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태는 이 당시에 홍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한 그런 단어인데 굳이 썼던 이유는 또 뭘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좀 원내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란 또 공통점이 있어서 네, 또 네. 재미있는 측면인데 어쨌든 저는 강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귀태라는 말이 나왔으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당연히 얘기는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던 시점은 그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던 모든 국민들이 뭐 사실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광화문 거리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였던 결과로서 빚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금 굳이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 이런 게 좀 매우 아쉽고 특히나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여기서 놀라운 건 이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고 했던 발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는 이 발언에 이어서 페북에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는데 저는 이게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된 발언을 하신 분이 서병수 의원이 또 계시죠. 이분이 또 PK의 또 맹주이고 부산시장을 거친 분이시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또 이제 이분이 영입을 한 대상자이고 그래서 멘토로 하는 분이 먼저 배현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는 또 TK의 대표 주자고. 해서 PK와 TK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 얼마나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고 그래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지금 노린 것은 사실은 민주당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귀태 정권을 탄생시킨 김종인 당신이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들려서 굉장히 복잡한 당내 싸움을 하는데 굳이 다른 당까지 끌어들여서 본인의 저걸 더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아주 아쉬움이 듭니다. 전선을 확대하는 건 좀 어리석죠. 그렇죠. 그 안에서 투쟁을 하고자 하면 그 현명한 파이터라면 옥타곤에 올라오는 사람을 가능한 제거를 하고 한 놈만 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굳이 팩트로 따지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때 그 얘기 하긴 했어요. 그 두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내가 일조를 했으니 문재인 정권 탄생 배경에도 내가 있으니까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표현적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에게 기대하는 건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면 논란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면 출생 배경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출생 배경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였단 말이죠. 상황이, 그리고 그 당시에 홍준표 의원과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당이 쪼개져서 나왔었던 배경 역시도 탄핵이었고 공교롭게 딱 4년 전 오늘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표결됐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본인한테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PK 의원이나 TK 의원은 이러나 저러나 사실 내가 다시 재선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했을 때 민심이 휘청휘청거렸을 때 본인한테 사실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으로 있고 복당을 원하지만 죄송합니다. 복당을 원하지만 제대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내에서 예를 들어 뭐 배현진 지금 의원도 그렇고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서병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비대위원장인데 이렇게까지 센 발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워낙 말을 세게 하는 분인데다가 이 사과를 하겠다는 발언 나온 이후에 굴종의 길이다. 민주당 이종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지역 거점이 확실한 의원들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지나치게 고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후보 지지도가 국민의힘께 아니거든요. 그냥 이 상황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피로감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보는데 어젠더를 선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게 반영된 수치인데 이게 마치 반민주당 세력이 규합된 듯한 착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선거를 내년 재보선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당내 주류가 치고 올라올 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만 돼도 여론조사 결과 또 다시 나오겠죠. 또 요즘 맨날 나오고 있어요. 또 여러 종류의 여론조사가. 그리고 아울러서 국민의힘 초선들에게 흐르고 있는 정서가 뭐냐면 나는 정치적으로 당이나
그 다선 의원들에게 빚진 게 없다. 난 내 힘으로 당선됐다. 이런 정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선이든 중진이든 쫄리지 않습니다.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송파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4년 동안 잘 갈고 닦아서 내가 내 힘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우리 아빠도 밖에 있다. 이런 네. 정서가 있거든요. 아빠, 그래서 네. 자력갱생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발언에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로킥 시간이었는데요. 맞춰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김성애 소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과 함께 하고픈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 오늘도 만나봅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빨간색 불도 들어오고 파란색 불도 들어왔을 텐데 어땠습니까? 오늘은 정말 좀 뜨거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급락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네. 하루 만에 다시 코스피와 코스닥 증시가 특히 코스피는 하루에 2%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오늘 2% 오르면서 2,755포인트를 기록했는데 네. 이제 뭐 모두가 좀 꿈꾸고 있는 3,000포인트도 네. 이제 가시권에 좀 점점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증시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너무 막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이런 좀 일부 대형주만 오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이제 그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개인 투자분들은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이제 고르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을 정도로 네. 고르게 좀 온기가 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좀 좋았던 업종은 특히 이제 한 회사가 이제 미국의 이제 GM이란 그 자동차 회사하고 LG화학하고 이제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쪽에 이제 5조 원 정도의 뭐 대규모 양극재를 공급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다 좀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좋았고 또 거기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주들 뭐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풍력 태양광. 그렇죠. 그쪽과 관련해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 또 최근에 계속 인도 쪽에서도 뭐 대규모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네. 하면서 풍력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오늘 좀 뜨거웠고요. 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요즘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게 영화나 면세점 업체들이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이쪽이 지금 이제 백신 우리 한국이 뭐 백신 계약했다라는 그런 정부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백신 맞으면 뭔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영화 면세점 업종들이 좀 의외로 좀 올라왔고 반대로 좀 뭐 이제 코로나19의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진단하는 뭐 코로나 진단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진단 키트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뜨거웠었는데 이쪽은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반대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장에 좀 펼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온기가 있었다. 또 그 와중에 빠진 분들은 속상하시긴 할 거예요. 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내일은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그 시장 전체는 뭐 계속해서 지금 안정적인 흐름인데 내일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라고 이제 그 만기가 정해진 그 파생 상품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매물들이 막 나오니까 아마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지만 중소형주는 그렇게까지 뭐 큰 영향 없으니까 내일도 중소형주 좀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고 내일 좀 봐야 될 업종으로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영화 면세점 말씀드렸지만 네. 코로나19가 좀 리스크 탈출할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편의점이나 은행 같은 업종들인데 네. 이들 업종들이 아직은 좀 많은 선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나오게 되면 또 영업들이 정상화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게 되니까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좀 주가가 못 간 것 같아서 내일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 쪽은 어차피 연말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당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조금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은행주도 연말 배당 앞두고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올라간 것들은 이미 올라갔으니까 네. 좀 소외된 것 중에서 뭔가 좀 모멘텀이 생길 만한 이런 섹터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검찰이 이른바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었죠. 또 술자리 머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계산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랑 인터뷰 시간에는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상임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름이 길어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조국 장관 일과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 서초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어떤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저희가 좀 모태가 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더욱 민주적이고 또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창립된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네. 네. 이 제작진에게 살짝 들었는데요. 별명이 프로 윤석열 고발러. 네. 프로 윤석열 고발러. 예, 몇 번이나 고발을 하신 겁니까? 제가 총 어제까지 10번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시군요.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네. 윤석열 총장을 10번이나 고발을 했는데요. 뭐 저희는 일단 그렇습니다. 뭐 어떤 그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네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는 분명히 법 앞에 평등이 명시돼 있고요. 네. 누구든지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가 이런 그 법 앞에 평등이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혐의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공무집행방해, 네. 또 뇌물수수 등등 해서 여러 혐의로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번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뭐 계속 이제 고발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뭐 압력도 들어오고 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뭐 방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오히려 압력이라기보다요. 네. 좀 고발을 해라. 더 해달라. 더 해달라. 네. 그러니까 저 반대 사이드에서는 우리 추미애 장관을 뭐 18번인가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 네. 더 해달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강력하게 또 이렇게 요청이 오시고요. 저는 뭐 지금 오늘도 뭘 들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어제 네. 예, 저희가 고발을 했던 고발장인데요. 아. 어제도 저희가 고발했던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네.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먼저 월성 1호기 네. 수사가 저희는 전혀 범죄의 혐의로 수사할 만한 건이 아니다. 이것은 국정과제고 정책 수행일 뿐인데 네.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직권을 남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고발을 했고요. 그 죄명이 지금 아예 직권남용, 네. 직무유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 직권남용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본인의 징계 혐의를 조사했던 대검 감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해서 보복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했었는데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네. 그거는 깡패다. 네네. 이렇게 아주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현재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본인이 검찰총장 본인이 그 말을 실행하고 있어요. 자신을 조사했던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해서 물론 조남관 차장이 지시했다고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자신을 조사했던 그 대검 감찰부와 한동수 감찰부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라는 거고요. 네. 또 대검에 있는 부서들이 전부 지금 윤석열 총장 1인을 위해서 개인 비서실화되고 있습니다. 즉 대검을 사조직화하고 있다. 이 네. 부분도 큰 문제고요. 사실상 저희는 대선 캠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캠프. 네. 이분은 특이하게도 옷을 벗고 나가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지금 네. 정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사주 네. 일가에 대해서 네. 민생경제연구소 민원영 등이 재작년부터 수많은 고소고발을 했고요. 횡령 배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들이 다양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 네네. 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로 네. 직무유기다. 그래서 네. 저희가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팔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고발장 내려놓으시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우리 김한매 상임대표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난 11월에 현직 검사 3명을 직접 고발을 하셨는데 어제 그 지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는 국민적 그 시각에서 보면 정말 또다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불기소 처분이었다. 제 식구 감싸기. 네, 아직도 검찰이 아직도 옛날에 구태의연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서 못 벗어났다. 그렇게 봅니다. 이 와중에. 네. 지금 네. 결국은 3명 중에 현직 검사 3명 중에 한 1인만 12시 넘어서 있어서 네. 기소되고 정말 그 시간 1시간 차이로 네. 또 뭐 4만 원 차이로 두 사람은 불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말 짜맞추기 그 두 사람을 어쨌든 풀어주기 위해서 무혐의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네네. 제 식구 감싸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자기적이고요. 너무 인위적이고 그래서 지금 패러디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네. 불기소 세트라고요. 네네. 99만 9천 원에 아주 정말 앞으로는 아주 네.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펌 법인카드 환영 이런 패러디 네, 맞습니다. 함께 오고 예.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거의 현장에 있던 이 변호사라는 분이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뭐 검사들에 대해서 접대 없었다라고 완강히 부인을 하다가 어쨌든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직 검사 3명이 술접대 받은 거는 명백하게 나왔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그 3명 중에 1명만 지금 그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는 게 김영란법에서 네. 직무 관련성입니다. 네. 직무 관련성이요. 저는 너무 이것을 좁게 해석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막둥이가 초등학생인데요. 네. 올해 그 스승의 날 그 종이 카네이션을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카네이션도 스승의 날. 종인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사들은 이제 가르치는 게 직무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무조건. 네. 자, 그러면 검사들의 직무는 뭐죠? 바로 수사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뭐 이 세 사람 다, 네, 이 네. 현직 세 사람 다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법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실제로 수사팀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고 네네. 나머지 두 사람도 검사 사회는 매우 좁습니다. 그렇죠. 한 다리가 네. 건너면 다 사법연수원 뭐 선후배 사이 동기 네. 또 학연 지연 등 해서 사실상 또 2년마다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네. 한 차례는 또 그래도 스쳐 2년이기 때문에 전화 한 통해서 우리 김봉현 씨 좀 수사 관련해서 조금 좀 적당히 해라, 좀 잘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회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향력을 부당하게 미칠 수 있는데 네. 그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부지검에서 이런 식으로 뭐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1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이게 참 맹점인데 네. 96만 원이라는 건 거의 100만 원에서 4만 원 빠지는 건데 네네. 그렇게 96만 2천 상당한 원. 액수의 네. 술 접대를 그러면 앞으로 받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99만 9천 원 세트가 네. 계속 나온 것 같아요. 네, 모든 검사들이 직무 연관성 직접 담당 수사 담당이 아니면 99만 9천 원까지 술 얻어먹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또 줬습니다. 새로운 또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이제 하도 비판이 있으니까 검찰 측에서는 어쨌든 이 96만 2천 원어치만 받은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할 거고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태료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의관념에도 전혀 벗어나지 않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선생님들한테 종이 카네이션 한 장도 못 주게 하면서 96만 원의 술을 얻어먹은 검사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과연 김영란법의 도입 취지가 정말 무색합니다. 정말 이거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아까 말씀드린 법 앞에 평등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예약 사건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사 술접대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이 나중에 라임 수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 시점이 뭐 몇 달 간격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김영란법만 적용을 해서 이제 또 100만 원 그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법 적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분명히 그 수뢰후 부정처사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네. 수뢰후 부정처사.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러니까 접대를 미리 받고 사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라임 수사팀에 투입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술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미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왜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결국은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또 그것도 또 모면하게 해줬는지 실제 이해가 안 그 됩니다. 자리에서도 이제 나중에 수사하실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우리 이제 종이 카네이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항상 3만 원이 기준이었잖아요. 네, 3만 그렇죠. 원 넘어가면 예. 밥도 안 되고 뭐도 안 3, 되고. 5, 10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룰이 있었죠. 그래서 청탁금지법 하면은 상징이 3만 원인데 네. 이게 좀 헷갈려요. 3만 원은 뭐고 100만 원은 뭐지? 약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떠십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그 3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100만 원이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성도 필요 없고 직무 연관성 다 필요 없는 거는 이제 100만 원까지. 근데 이게 참 저는 참 모순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렇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검사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사건이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99만 9천 원까지 접대를 받고 뭘 받아도 아무 그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 거꾸로 그런 반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네. 앞으로 이렇게 불기소 세트가 아주 횡행할 텐데 네네. 로펌에서 이렇게 접대하느라고 난리를 칠 텐데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네. 지금 엄청난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어쨌든 검찰이 3명에 대해서는 술접대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밝혔던 여러 가지 수사 은폐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윤석열 총장과 무관하지 않다. 자, 여러분 지금 총장이 저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과 본인의 어떤 징계 비위 혐의를 조사하는 이런 그 대검 감찰부 상대로 저런 행태를 보이는 걸 보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도대체 이게 똑바로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는 거죠. 모두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국법을 수호하는 자리에 있는 위치에서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실무진들도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그런 윤 총장을 의식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매 상임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 여기까지고요. 저희 3부에서 류호정 의원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사건의 팩트 체크와 범죄 심리 분석까지 동시에 가능한 시간입니다. 사건 개장 코너입니다. 네, 이 두 분이 계셔서 이 코너가 가능했어요. 프로파일러이시자 충북대에서 범죄학을 강의하시는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안타깝게도 5년째나 시경캡을 맡고 있는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3부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주 한번 이제 합을 맞춰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인가요? 두 분이 코너를 팩트 체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 네. 나중에 댓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뭐 늘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는 또 혹은 이번 달은 이 조두순 출소 임박과 응징 예고 이 주제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선 기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조두순의 출소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출소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난리통을 치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저희 사회적으로 이 잘못 처리됐던 일들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진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잘 아시다시피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장기 파손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데 고작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른바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래서 재판부가 감형을 해줬기 때문이고요. 12년이 지나서 오늘 토요일 12일 아침 6시를 전후에 출소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출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조두순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응징하겠다라는 예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종훈 격투기 선수 명현만 씨라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지난 10월에 유튜브에서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 응징하겠다. 심지어 어느 그 공중파 예능 방송에도 출연해서 분이 안 풀려서 조두순이 있는 교도소까지 갔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안산에 산다고 밝힌 한 시민이 응징하겠다는 영상 올리고 뭐 게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영상 올리고 해서 이런 영상은 조회수가 엄청나고요. 댓글도 응원한다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응징을 예고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전 관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관종이라 생각하신다. 예. 그건 전혀 쓸데없는 짓이고요. 이게 무슨 재림 뉴스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 같은 범죄자를 특징적으로 프레데터라고 합니다. 프레데터. 예, 그래서 이제 성적 포식자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네. 그렇게 쓰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강간범이랑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1970년도에 매사추세츠 성적 포식자 법 자체가 만들어져 갖고 이런 범죄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따로 연구를 수백 명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들의 심리 구조라든가 행동 그 양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예 그냥 아주 극단적인 얘기 때문에 따로 관찰 필요하다. 따로. 그러고 제가 왜 재림 뉴스 말씀드린 건 뭐 종교적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한테 공격자의 서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가서 마치 영접하듯이 하는 것은 이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큰 이 흥분, 그렇죠. 각성 효과를 줍니다. 오히려 조두순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어떤 사적 구제 이런 걸 차원을 떠나서 범죄 심리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를 서사를 부여해서 오히려 다음 범죄로 진화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 누군가가 찾아오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이 자체가 그 사람을 흥분시켜서 오히려 더 범죄를 유도하게 되는 범죄로 유도하게 성적 되는. 각성이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택적 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그 부분을 매우 유의해야 되는데 법무부라든가 법무부에도 분명히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이 범죄 전문가들이 뭐 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예측할 텐데 그냥 수수방관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성범죄 대응 활동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렇게 됐다고 혹시라도 어떤 보복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만으로도 이 조두순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두순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다 기억해야 할 부분이지만 12년도 길다고 계속 항소하고 피해자가 어려서 잘못한 거라고 거짓말하고 재판정에서 사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되는 그런 가해자인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혹시라도 실제 보복이 있을까 봐 뭐 정확한 출소율도 잘 안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안산 집까지 특별 호송 차량에 태워서 보낸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VIP도 아니고 무슨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 대접을 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같은 이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라서 연구 자체를 따로 할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케이스가 이제 조두순 대표적일 텐데 대략 어떤 그러니까 가해를 했다고 여전히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절대 네버. 그렇죠. 예. 그건 아이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잘못이다. 예. 아이가 날 유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 아이 그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식의 지금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혀 이런 프레데터들은 그 뭐 흔히 말하는 이 어떤 잘못했다는 뭐 반성의 기미랄까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군요. 그건 기본적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별도의 연구라든가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그 수백 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아까 김영선 기자가 소개해 준 것처럼 이 응징하겠다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고 사실 사회적으로는 겁도 나고 여전히 화도 나고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조 씨가 뭐 보복에 대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들인데요. 일부 그러니까 조 씨와 함께 이제 교도소에 있었다고 주장한 일부 재소자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 씨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뭐 8,900표기를 뭐 1시간당 1,000개를 하면서 체력 단련한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커지니까 법무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조두순은 계속 독방에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조두순의 뭐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주장이고 지금 조두순 나이가 69살인데 이 나이와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일반 남성도 하기 힘든 시간당 1,000개 8,900표기를 한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뭐 시간당 1,000개 8,900표기 여러 가지 보도가 좀 자극적인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언론에서 가해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건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여전히. 네네. 이것은 일종 영웅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커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언론 행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담백하게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사가 부여가 안 되는 거고 오히려 피해자의 구호라든가 제가 단언하건대 조두순은 1에서 10 사이에 6, 7 정도의 위험성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조두순 말고의 조두순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들이 지금도 출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주목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두순 말고 조두순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들이 지금도 출소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언론에서 해야 되는 거지. 조두순이 무슨 영웅입니까? 왜 조두순만 주목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재수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일반 이제 저 뭐 뉴스도 일상적으로 접하고 외부에 있는 소식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다 듣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주목받고 있네 다시 한번 또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네.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두순 혹은 그 이상 뭐 끔찍하지만 그 이상의 범죄자들도 돌아다니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장치가 있나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출소 후에 7년간 전자발찌 작용을 한다고 했고 뭐 전담 보호관 절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늦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은 수용 중에 뭐 본부에서 500시간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그건 사실은 날림이다. 날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의 교화 교정 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절대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동 성범죄자가 어떤 아주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오는 그 시간이 사실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법무부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실하고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고 넘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 채우기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뭐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거의 단언한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항교도소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 특히 아동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이 얼마나 내실화돼 있는지 법무부의 담당자 와서 저랑 한번 토론을 하시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화돼야 됩니다. 특히 이런 아동 성범죄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뭐 기본 100시간
또는 최대 300시간, 뭐 조두순같이 특별한 경우는 500시간까지도 이렇게 심리치료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이런 심리치료를 받은 이 범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이후에 행동 패턴 같은 걸.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출소 직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이런 심리치료도 받았던 걸 연상을 하면서 좀 노력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 효과가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의 공통적인 어떤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반짝 뭐 교정 그 교도소에서 반짝 심리치료할 게 아니라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 관리 이런 게 진짜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게 결론입니다. 이게 차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정도의 위험도가 6이라면 6에 맞는 차등화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7이면 7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각각의 전문가들을 집중 투입해서 예를 들면 뭐 닥터 누구누구의 프로그램 해갖고 그 사람이 전담해서 이렇게 맡는 일종의 스터디 그룹 형태 그것이 10년 정도까지 꾸준히 가서 출소 후에도 관리될 수 있게끔 이게 케이스 매니지먼트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그냥 거기서 그건 수강처럼 대학교 강의만 듣고 나오는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런 선택적 성범죄자 프레데터들한테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것이 떨어집니다.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심각성에 따라서 수준별로 좀 나눠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100시간, 200시간, 500시간 이 정도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마저도 부실하다. 그렇죠. 그 최근에 KBS 시사 직격이었나요? 이 성범죄자들이나 그 분들이 이제 나와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제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문자를 많이 주시네요. 그 MH5님, 그렇네요.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면 안 되죠. 동의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쿠바랑님도 배상원 교수님 늘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일깨워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허술하고 그 자체도 이제 불안한데 전자발찌 뭐 무용하다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이 전담보호관찰관도 예전에 뭐 한 150명을 다룬다고요, 한 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50, 170명 정도를 하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1:1 전담 마크를 하겠다고 법무부에서 얘기도 하고 있고 안산시에서도 전담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무도실무관을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또 그것은 조두순만 특별한 케이스로 그 자체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두순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의 동시에 출소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그런 걸 동시에 내놔야 된다는 거죠. 조두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에서 쫓아가는 사람만 그냥 이제 부각을 시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방치한 듯한 사실은 뭐 식용캡 지금 5년 하셨으니까 여러 이제 분들을 만났을 테고 이 보호관찰관 제도도 굉장히 이분들 부담스럽잖아요. 혼자 보호관찰관 분들은 항상 국감 때마다 지적했던 게 뭐냐면 너무 숫자가 적다는 거를 항상 법무부에서도 얘기하고 했지만 한 번도 증언이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역설적으로 조두순 덕분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찔끔 증언되기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보호관찰관 분들은 1인당 그 담당하고 있는 범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놓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상당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보호관찰관은 어느 전공을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여쭤보세요. 무슨 대학에서 어떤 전공과 어떤 실무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모르시는 거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있어봤자 교정심리라든가 이런 정도의 대학원 정도의 일부 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법무부 같은 데서 그런 전문가를 키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럼 체계적으로 기초를 가지고 차곡차곡 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여론이나 국회에서 뭘 하니까 뭘 데리고 온다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아랫도 빼서 윗도 빼서 아랫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교정 공무원들을 자격증 따갖고 시킨다고 해서 해보니까 실제 되지도 않는 지금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 말씀하셔서 이 전담 보호 관찰관은 따로 무슨 라이센스가 있거나 따로 교육을 뭐 많이 받는다던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기본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 시스템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기초가 약하다.
뭘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뭘 줘야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프로그램 전혀 없이 그냥 만들려고 하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거의 이제 맡기는 수준의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우리는 조두순만 얘기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그 후유증이 그냥 평생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여러 번 지적을 좀 하셨죠. 네. 단계가 있죠. 처음엔 공포,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체념, 네. 그 다음에는 숨습니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예. 네네. 그 피해자들이 어느 단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주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지원한다는 게 가서 말을 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최고는 무심한 듯 도와주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 보십시오. 피해자 이름 뭐 누구 반짝 관심했는데 그럼 그 집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심한 듯 도와주라. 이것이 피해자를 대하는 기본 자세. 지속적으로 하는 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네. 각각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르죠. 주변에서. 예. 네. 근데 지금 뭐가 반짝했을 때는 와 갔다가 이제 떨어지면 싹 이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인터넷 BJ가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그루밍 범죄인가요? 네, 지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온라인상에서 그루밍하느냐 오프라인상에서 그루밍하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여러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요. 최근 보도된 사건을 보면 인터넷 방송 BJ가 자기 방송을 즐겨보던 초등학생을 모텔로 유인해서 성추행,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이 BJ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오프라인상에서도 그루밍 성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 가출 청소년처럼 이 보호막이 약한 대상에게 많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네. 부산 지역에서 최근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가출 청소년들한테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서 처음엔 잘해준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후에 협박해서 이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1명 그리고 10대 2명 이렇게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루밍 성범죄 수사나 처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은 관형명이고 정식 범죄 분류는 뭐 서브오디네이트 레이프, 그러니까 지배강간의 일종입니다. 지배강간. 예. 그러니까 지배강간, 의식적, 그러니까 세뇌에서 강간하는 식. 그러니까 네. 이걸 이제 성적 공격과 레이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가해자 피해자가 전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마치 사귄 것처럼 느낍니다. 피해자가.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게임하면서 옆에 채팅창 열어놓고 마치 자기 동료인 것처럼 친구처럼 채팅을 하면서 네.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일종의 그걸 다 줍니다. 원하는 것들. 네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구조를 해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아이가 뭐 사진을 보낸다든가 그 아이가 먼저 좋아하게 말한다든가 이런 피해자가 이제 전치가 되기 때문에 수사 처벌. 왜냐하면 법의 관점으로 봐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사진도 보내고 먼저 네네. 좋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수사나 처벌. 네.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 증명해내야 되는데 검찰이 이제 뭔가 처벌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애매한 순간이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결과 법 체계입니다. 결과적으로 뭘 했는가에 대한 입증인데. 네. 그러니까 동기법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스토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 체계, 이런 특별한 범죄 체계는 동기법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럴 의도가 뭐였는가에 대한. 근데 우리는 거꾸로니까 수사나 처벌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범죄에서 이제는 온라인 성범죄가 더 광범위하게, 더 대다수 무방비하게 정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들, 특히 어린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생 굉장히 더 그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지금 거의 만연해 있고요. 만연해 있다. 예, 뭐 보도상으로도 많이 됐지만 랜덤 채팅 앱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게임 메신저 통해서도 온라인 그루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런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까 해서 법안이 이미 사실은 국회에 다 발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위장 수사, 잠입 수사, 경찰이 그래서 그 아동 청소년을 위장해서 이제 이런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 많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들이 많이 주장을 해서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검경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도.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청소년 공무원 좀 애매하죠.
또래들이 공무원. 공무원이란 말은 좀 전 모순되는 건데 이거를 수사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그 또래 아이들한테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죠. 잘 알잖아요. 루트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사 시스템 자체가 무엇인가 연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은 따라가기 바쁩니다. N번 사건도 마찬가지. 대학생들이 실제 본인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흐름을 따라가니까 추적이 쉽죠.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 할 수 있게끔 법이 좀 연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접근하기 쫓아가면 이미 사라져 버리는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사건 개장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유엔은 식량 부족으로 기아 상태에 처해 있는 인구가 약 1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16억 톤에 달합니다. 전 세계 먹거리 생산량이 약 40억 톤임을 감안하면 무려 3분의 1이나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소 7분의 1에서 4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배고픈 상태로 잠이 드는 현실에 비춰보면 참 비정합니다.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라니, 더 큰 문제는 온실 효과를 심화시키는 탄소의 발생을 억제해야 하는데 탄소에 비해 20배나 강력한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결과를 초래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버려지는 음식물을 모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업체들은 연간 65만 톤을 처리하면서 매립지로 향하게 되면 발생할 메탄가스 배출을 막는 순기능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구 온도를 올리는 메탄가스는 매립지에서만 미국 전체 메탄 배출량의 20%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도 2030년까지 제대로 나눠지지 못해 나타나는 식량의 손실을 막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50%를 감소시킬 목표를 세워두었습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환경칼럼 지구를 지켜라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산업재해 사업장의 사고 재발률은 97%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0.4%. 네, 1%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본회의장에 계시다가 나오신 건가요? 네, 지금 정회 중입니다. 8시 반에 다시 시작하게 돼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와 인터뷰를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연일 그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산업재해로 고인이 되신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지금 국회에서 농성 중이라고 저희가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방금 전에도 함께 피켓팅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회의장에서 나오신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피켓팅을 하고 지금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법이고 또 많은 분들 또 노동자분들 많이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그 취지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이거든요. 네. 21대 국회 1호 법안이고요.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 그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인식이 뭔가 비용과 효율을 따지느라 사람의 어떤 생명을 조금 도외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해서 개인의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등 조직 문화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것이 네. 개인의 실수 같은 것이 아니라
안전 장치 등 뭐 이런 시스템이 미비해서 벌어진 기업 범죄임을 이제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사람의 죽음을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 나가겠다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사망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또 유럽 다른 나라들과 많이 비교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난 9월에 여론이 이제 굉장히 악화되니까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이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리고 지난 2일에 공청회가 있긴 있었는데 뭔가 진전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네. 산업재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올해 안에 통과되겠구나. 네네. 기대를 많이 했었죠. 네,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좀 지지부진한 채로 가고 있거든요. 내용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내용들은 또 발의가 되었지만 네. 각 당의 안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처벌을 조금 제외한다든지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네. 오늘 결국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네. 탄력근로제라든지 이런 과로사법 관련한 계약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했어요.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 사업주 처벌에 대한 겁니까? 사업주 처벌을 하는 것이 뭐 과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영세 사업장을 걱정하는 말들을 하는데 네네. 그 내용을 보면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네.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산재 보험료를 조금 일부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여러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울 수 있는 영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를 논의를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네. 전혀 논의를 하질 않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원청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청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네.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영세 기업을 생각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네네. 죽음을 줄이면서도 영세 기업을 또 보호할 그런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면 되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규 씨 어머니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유가족들은 당연한 걸 텐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거쳐야 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는 처리가 힘들다. 이게 이제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물론 이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시는 건가요? 정의당은 어떤 부분을 가장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공청회는 이 일을 벌써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처럼 큰 당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당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저는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이렇게 피켓팅을 하는 동안 11월에만 50명 이상이 또 사망을 했거든요. 발의한 이후에는 250명이 넘게 또 사망을 했고요. 1년에 수백 명의 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8672번님 문자 주셨어요. 사람의 목숨을 경제의 논리로 보니까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정기국회 때는 좀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임시회 때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 발언에는 좀 진정성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정말 믿고 싶지만 저는 행동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로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몇 번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공청회는 그거 한 번 우선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절차는. 지난 2일에. 네. 그때도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공청회 때 혹시 현장에 계셨습니까?
저 대신에 대표 발의하신 헌노희 의원님이 가은 의원님이시거든요. 네. 가은 의원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기업들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과잉 입법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형량 등을 예로 들어서 네. 뭐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뭐 이런 뭐 기존의 형량을 예로 들어서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 사실 실제로 처벌받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사업장들이 네. 하청이거나 이런 그러니까 하청, 재하청, 그렇죠. 비정규직 네네. 그런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 그 사업장에 발주를 준 원청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냥 계약만 했을 뿐이다. 네. 발주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원청은 처벌받지 않고 혹시 받더라도 한 몇백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문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정확하게 이제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네. 몇 년 전 대기업의 어떤 곳에서 사람이 이제 장비에 깔려 죽는 네네.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그때 과태료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화제가 되었던 화제가 일어났던 이천 물류센터 한익프레스 기억하시나요? 38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네네. 1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과태료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몇십 명이 죽었는데도요. 번창희님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노동자의 목숨값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느냐 이런 비판은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 문자도 번창희님이 안타깝게 죽어나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문제 주셨습니다. 어쨌든 계속 정의당에서 이 법 제정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오늘 기사가 또 하나 있어요. 좀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통화가 굉장히 좀 화제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 기사화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저도 조금 이제 뒤늦게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낙태죄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님이 상임위 그러니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네네. 네, 김남국 의원님이 그 연구위원에게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하셨고 네. 뭐 그런 남성들의 20, 30대 남성들의 시선이나 뭐 평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연구위원님께서 그 남성들의 인식도 뭐 낙태죄가 유지되는 걸 적절하지 못하다는데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님이 논평을 낸 거죠. 이것이 네네.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이제 전화를 직접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이. 네.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낙태죄 개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는 것도 돕지 않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셨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정의선수 굉장히 격렬하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죠. 오늘 하루 종일.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곧.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해서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죽으러 일하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웁스, 젠더가 뭐죠?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모십니다. 한겨레 임지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에서 젠더 데스크를 맡고 계신 임지선 기자입니다. 맡았었죠. 맡았었던 첫 젠더 데스크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스는 이게 왜 문제야 하는 그런 용어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누구 형 어디 왜 거기서 나와? 이번에 그 얘기 지난주에 그 단어를 잠깐 하셨죠? 네네네. 그거에 이제 조금 더 실제 사례로 들어간 케이스이자 이게 차별인지도 모르고 이런 게 뭐 편견이 들어있는 건지 그 모르고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일 수 있는데요. 엊그제 아침에 제가 회사 가기 전에 사실은 회사에다가
그 휴가를 낸다고 얘기하고 네. 어디를 갔었는데 혹시 어디 갔었는지 상상이 혹시 되실까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네. 아침에 어디 가셨다. 예, 이른 아침에. 요즘 추운데 어디 가셨을까요? 추운데 단단히 입고 장갑까지 끼고. 네. 제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네네. 초등학교에 가서 그 정문에서 교통지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그 배우 고소영 씨도 했다는 그 녹색 어머니라고 불리는데요. 그 교통 지도 하시느라고 휴가를 내신 거예요? 네네네. 그게 네. 근데 그 교통 지도를 이제 아침에 아이들 등교 시간에 이제 가족 보호자들이 와서 자원봉사 형태로 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녹색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사실 이제 아침에 누가 갈까 저희 남편이랑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남편 회사가 집에서 가깝고 저는 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간다고 했다가 여차저차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둘 중에 누가 갈까 당연히 고민하는 거고 많은 가정들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그 학교에 가니까는 이게 1년에 한 번은 이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네. 학교에 가니까 이거 입고 하시라고 형광색 조끼를 주더라고요. 네. 조끼 이제 녹색 어머니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고 어머니라고 적혀 있어요? 네, 어머니라고만 적혀 있었고 우리가 모두 다 녹색 어머니라고 불리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정문에 서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인사를 오셔가지고 정문 쪽에는 어머니들만 오셨네요. 후문 쪽엔 전부 아버지들이 오셨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후문 쪽에 계신 아버지들은 다 녹색 어머니 조끼를 입고 이제 한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이 이름의 단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순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두 다들 녹색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을 들으면 학교 일은 엄마가 하는 일, 애들 학교 일은 그렇죠. 맞벌이라고 해도 엄마가 가는 게 덜 부끄럽고 뭐 학교에서 무슨 운영위원회를 이제는 뭐 학부모 운영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표창장 같은 데 보면 이름 자리만 비어져 있고 모두 어머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받았는데도 예를 들어 뭐 김철수 어머니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모든 행정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녹색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무슨 회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건데 아직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몰랐네요. 네, 단체 이름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단체 이름에서 이제 파생된 이 자원봉사의 형태까지도 이제 녹색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예, 이런 거에 이제 문제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고 그거를 제일 앞장서 하고 있는 데가 사실 서울시이기도 합니다. 녹색 어머니 이 용어에 대해서 서울시가 수나오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사실 서울시가 이런 이제 약간 편견이 깃들어 있거나 성차별적이거나 젠더적으로 균형이 좀 맞질 않는다 이런 단어들을 앞장서 갖고 이렇게 하는 일만 작업만 이렇게 앞장서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서울시가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작업 자체의 이름은 행정순화어입니다. 행정에 막 공무원들이 쓰는 아니면 이렇게 행정에 들어가는 여러 용어들 중에 막 한자도 많고 외국어도 많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 중에 그런 것 중에 편견도 깃들어 있는 용어까지 좀 정리를 하자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녹색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녹색 어머니회라고 부르지 말고 녹색 학부모회로 바꿔 불러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녹색 어머니회로 많이 불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는 어머니를 고집하고 있다. 조끼를 입고요, 제가. 조끼를 입고. 사진을 찍을 걸. 아까 조금 전에 문자 어떤 분 주셨는데 우리 학교는 녹색 학부모회로 이름 바꿨다고 문자 그래서 주셨어요. 서울 지역이 많이 바꾼 상태고요. 지금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게 또 사는 지역이 또 드러납니다. 여기서. 다른 용어는 어떤가요? 사실 뭐 녹색 어머니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오래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잘못 쓰고 있는 단어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단어들 막 유모차 이런 단어. 유모차. 왜 이게 유모차 아빠들이 많이 끌거든요, 지금. 생각도 사실 못 해봤어요. 유모차. 그렇죠. 이게 사실 나는 차별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쓰게 되는 게 이런 용어들이 존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 아니었는데. 판매하는 것 자체 광고에 그냥 유모차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미 이거의 이름이 유모차라 내가 그냥 물건을 유모차를 산 건데라고 하지만 이것도 유아차나 아기차로 바꿔 부르자고 서울시에서 이미 제안을 하고 있고요. 수유실이라고 해서 아빠들 못 들어가고 서성거리고 이러잖아요. 아기 쉼터로 바꾸고 부녀회 현재도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도 주민회로 이름을 바꾸자.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 맘스 스테이션 엄청 많이 짓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학원 갈 때나 이럴 때 엄마랑 같이 좀 대기한다 이런 건데 그게 왜 꼭 엄마랑인가요? 그래서 어린이 승하차장으로 바꿔 부르고 여자는 내조해야 될 것 같고 남자는 외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표현들 내외로 쓰는 그런 표현들도 그냥 통틀어서 배우자의 도움 이런 걸로 쓰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물론 다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한마디 듣고 쓰는 것과 안 듣고 그냥 무심코 쓰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일반인들도 경각심 가져야 되지만 이런 정도로 순화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미망인 같은 단어 있잖아요. 남편 죽었는데 안 따라 죽었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이런 단어조차도 지금 검색해 보면 최근 뭐 몇 달에도 그냥 수두룩합니다. 막 그래서 뭐 검색을 해보면 뭐 남편 목숨값이 눈먼 돈 전락 미망인들이 뿔난 이유는 이런 게 제목이에요. 그냥 제목에 미망이 딱 들어가는 거. 네, 저도 이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거슬리는데도 거슬리는 것조차도 많이 쓰입니다. 아직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어쨌든 편견 때문인 거잖아요. 또 아이들은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도 어린이 승하차장을 보고 자란 아이와 맘스 스테이션이라고 보고 자란 아이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이거 단어 하나인데 아우 왜 이렇게 까칠해 뭐 말 하나를 못 하겠어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단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언어에는 우리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 가지 행동 패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걸 또 언론이 생각 없이 계속 쓰면 완전히 그쪽으로 생각이 더 편견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에서 애를 키우면 일단은 뭐 맞벌이라고 하면 무조건 엄마 책임이야. 엄마가 알아서 해야 돼. 학교 일에 무슨 아빠가 가. 엄마가 해야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용어로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워킹맘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주 쓰이죠. 네네, 직장맘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어 안 쓰려고. 이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순화어로 제시를 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요. 뭐 일하니까 일하는 엄마니까 워킹맘이고 직장맘이지 이것까지 난리야라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땐 바꿔보면 돼요. 직장 파파 아니면 워킹 파파. 그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뭐 무슨 소리야? 뭐 당연한 많이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요. 왜냐하면 아빠가 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엄마가 일하는 건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좀 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예 단체들이나 정부 기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없애기가 어려운데 그냥 여성 직장인으로 봐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 신기한 경험은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애는 잘 커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내 이마에 엄마라고 써있나 할 정도로 그전에는 그냥 다른 얘기들을 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면 또 날씨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한테 꼭 엄마로서의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직장맘이나 워킹맘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상에는 여자들에게 그런 여성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용어를 가렸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도 정말 웁스 할 만한 상황, 이게 웁스란 단어로 끝날 일은 아닌데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도 사실 여러 차례 펼쳐졌었죠. 네,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 역시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저희 잠시 준비된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또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우리 후보자 참 정말 훌륭한 분이. 그거다 갖췄으면 정말 오늘 정말 100점짜리 후보자다. 100점짜리 후보자다. 100점짜리 후보자다. 결혼 또는 출산 이런 부분을 특정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저는 아주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또 아니면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예,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더 틀어드릴까요? 속 터져서. 이거 분명히 김호정 PD 작품 같은데 정우종 PD가 아니라 김호정 PD 작품 맞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임재범 씨 음악을 여기에. 저 사실은 이 장면 너무나 기억나고 그때 이거 보면서 이거 실화야? 스스로 막 그 현실 탄성이 났던 그 장면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 많이 계세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장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정말 들으면서 귀를 의심하면서 깜짝 놀랐지만 결국 나도 내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들었던 시절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크게 만감이 교차했던 이 뭐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더니만 그 또 완전히
뭐 이것까지 결혼까지 했으면 정말 100점짜리인데 본인 출세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 뭐 이런 식의 말이 매우 공적인 공간에서 인사청문회장에서 그렇죠. 나왔거든요. 여성을 그냥 아이 낳는 기계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그렇습니다. 없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킹맘의 생각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네.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늘 엄마? 결혼했나? 아이를 낳았나? 그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 여성의 지위나 모습을 굉장히 많이 투영합니다. 네네. 남성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고 훈계까지 하게 되는 거의 그런 이제 꼰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 사회 분위기는 이미 워킹맘이나 직장맘이란 단어를 쓰는 우리의 의식체계 속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일하면서 저는 기자로 일하자고 작정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고 기자가 됐기 때문에 결혼이나 아기 낳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끝도 없이 결혼은 안 하냐, 남자친구는 없냐 이런 걸 물어보죠.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하면 안 물어볼래나 하면 결혼하니까 애를 안 애는 낳냐. 언제 낳냐 물어보죠. 애를 안 낳는 문제 저는 원래 노키드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문제에 대해서 훈계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루에만 5명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많았습니까? 정말로 아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아기를 하나 낳고 나서 둘째를 안 낳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20년 전 얘기 줄 알았는데 요즘도 그렇지 그런 않아요. 게 그렇지가 빈번하군요. 않고 예, 지금도 사실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은 상태의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 인사 처리됐을 때 혹시 아기 낳을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제 가게 될지도 모를 부서에서 받거나 이런 걸로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몰랐네요. 네, 아직까지. 예. 별로 안 궁금한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그 문자들이 많이 오네요. 이 녹색 어머님의 명칭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1289번님이 이름이 무슨 상관인가요? 실질적으로 학교 후문에는 전부 아버지들이 왔다고 할 정도로 그로 인한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론을 또 제기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런 사회 분위기조차 용어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정의감별사님 맞습니다. 엄마, 맘 이런 단어 들어간 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네. 뭐 이제 이게 평소에 우리 그냥 일반인들 보통의 우리가 그냥 생활상 저도 이제 모르게 쓰는 단어들이 있을 테고 네네. 평소에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까지 어느 지경으로 가냐면 방금 전에도 인사청문회장에서 거의 공적으로 굉장히 업적을 잘 쌓고 있는 어떤 이제 직업의 공간 안에 있는 여성한테 결혼, 막 사적인 것들에 대한 그 심지어 막 그 국가의 기여라는 차원은 거의 출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인데 지난 9월의 장면을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두고 국민 맏며느리라는 호칭을 주고 싶어 했던 분이 계십니다. 맞아요. 네네네.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실언도 아니고 본인이 다듬어서 올린 SNS 글이었어요. 그게 더 사실 충격이었거든요. 다듬어서 올린 글이었는데 맏며느리였다. 네네. 이분이 이제 정은경 청장이 이제 딱 내정됐다, 이제 청장으로 됐다라는 거를 이제 SNS에다 올리면서 원래 각 분야에서 국민들 사랑받는 사람들 국민이란 접두사 많이 붙이는데 국민 여동생이란 이런 말도 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이 정 본부장 그러니까 정 청장이 될 이 청장에게 국민 맏며느리라는 호칭을 붙이고 싶다면서 그 이유로 이 우리 세대한테 맏며느리라 혼신의 힘을 다해 집안을 지키고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고 시부모의 심술과 간섭, 시누이의 이간질, 시동생의 말썽,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면서 묵묵히 집안 안팎에 우환과 홀로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전적으로 이 직장맘이나 똑같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족 안에서의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는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분이 무슨 며느리랑 지금 무슨 상관이고 머리가 하얗게 새면서도 묵묵히 집 안팎의 우환과 홀로 맞서는 이게 약간 모델이라는 뉘앙스가 있네요. 본인은 아마 이거를 쓰고 나서 기막힌 어떤 비유야.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태클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어려움을 헤쳐나간 이미지로 느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고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데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단순히 그냥 꼰대야 아니면 기분 나빠 이렇게 여기지 말고 이런 게 문제라면 이제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정말 어려운 지점이자 꼭 바꿔야 될 부분들이 이런 작은 용어들이라는 거죠.
그 뉴스레터 뉴닉이라고 저도 이제 구독을 한참 했었었는데 네.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뉴스를 만들고 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쉽게 뉴스를 전파해서 대표적으로 이 차별 용어를 좀 바꾸겠다 이런 운동에 동참하고 있죠. 네네. 저희가 사실 이 한겨레 안에서도 이런 용어는 쓰지 말자, 앞으로 이런 용어 쓰자라는 것들을 정리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뉴닉의 사례를 갖고 온 거는 뉴닉은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만들고 있는 매체입니다. 10여 명이에요. 그럼 맞아요, 지금 여기 TBS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몇백 명 이상의 언론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있는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보다 훨씬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 용어들을 아까도 이제 녹색 어머니 뭐 아빠들도 오고 하는데 어머니 그냥 좀 쓰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는 대충 얘기하지 말고 아주 잘 설명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야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뉴닉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 아까 말했는데 유모차 같다 그러네. 저 사람 참 예민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모차라 우리 단어 안 쓰고 유아차라 쓸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유를 씁니다. 뉴닉의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어미 모가 들어간 단어로 여성이 주로 아이가 탄 차를 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그냥 아이를 뜻하는 유아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고자 한다. 아주 간명하면서도 그럴 이유가 없다. 아이가 타는 차이지 엄마가 민다는 의미를 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읍스 기대를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깨시미님이 문자 주셨어요. 예전 사장 아버지 벌인데요. 여자는 커피를 잘 타야지 시집 잘 간다. 시집 언제 가냐? 아휴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인테르 팬님도 남자들도 결혼 질문 물어보면 불편합니다. 여자만 그런 일 겪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이것도 동의합니다. 네, 명랑 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명랑 시사 이승원이었습니다.